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모난 짓 한 번 크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사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한테 닥친 모진 일로 인해서 저는 한참을 자괴감에 빠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가 하는 고민이 심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게 저에게 행운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글까지 적게 되었답니다. 저에게는 어린 남편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뭐 연상 연하 커플이 흔하기도 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는 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랑 남편은 평범한 연상 연하 커플보다는 나이 차이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했었어요. 바로 7살 차이였는데요. 저도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은 어린 남편을 두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인생 계획에는 전혀 없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7살이나 어린 후배가 저의 남편으로 서 있더라고요. 남편과의 만남은 회사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에 들어가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남편은 대학교 갓 졸업 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남편이 27살이었고 저는 34살이었죠. 저희는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한참 선배였기 때문에 크게 왕래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로 지내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맡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구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연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끊임없이 저에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대리님, 오늘 저녁에 식사 어떠세요? 제가 진짜 괜찮은 곳 알아놨는데 대리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미리 예약도 해놨어요. 대리님, 오늘 차 안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제가 댁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저 이래봬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안전하게 모실게요. 대리님, 저 커피 좀 사주세요. 오늘 저희 야근인데 저희 둘이 따로 잠깐이라도 티타임 가지면 안 될까요? 등등 대리님 하며 저만 졸졸 쫓아다니는 통에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우리 부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날 만큼 유난을 떨어댔죠. 저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다가 점점 저에 대한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저 나이 어린 후배에서 저를 좋아하는 남자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 이 사람은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동갑 아니면 연상이랑만 연애를 해왔는데 연하와의 만남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풋풋하면서도 새로운 흥미를 주어 그 어떤 연애보다도 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게다가 저한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하는 구석이 있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듬직한 면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결혼과 동시에 어쩜 사람이 그렇게 180도 변하던지요. 이 사람은 마마보이 중에서도 극도로 심한 상마마보이였어요. 외동아들로 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집에서 오냐오냐 키운 티가 확 나는 행동을 연애 시절 가끔 보이던 통에 몇 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지 실체를 본격적으로 나타내면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있죠. 도대체 연애 때는 어떻게 그 실체를 숨긴 건지 남편은 퇴근 후 집에만 들어오면 도대체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면 그제서야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밥만 겨우 몇 숟갈 뜨고는 다시 가서 누워버리고 상 치우는 건 아예 하지도 않고 집안일에도 신경을 하나도 안 써서 신혼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은 대부분 퇴근을 같이 했는데
퇴근해서 들어오면 무조건 저는 씻고 옷 갈아입은 다음 밥부터 차렸어요. 근데 남편은 씻지도 않고 입은 양복은 갈아입지도 않고 그대로 누워서 TV를 보며 제가 밥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혼 초에는 몇 번 이걸 반복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평생 이 사람 시중만 들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초장에 저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퇴근 후에 밥을 차릴 때 딱 제 것만 차려서 저 혼자 먹었습니다. 한창 밥 차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제는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자신을 부르지 않으니까 남편이 먼저 주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자서 먹고 있는 저에게 물었죠. 나는? 내 밥은 왜 안 차렸어? 내가 네 식모냐? 어따 대고 내 밥 타령이야. 네 밥은 이제 네가 차려 먹어. 나도 내 밥은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밥만 처먹는 식충이 키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 당신 남편 보고 식충이라니. 아니 마누라가 남편 밥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평생 우리 아빠 밥 삼시세끼 다 차려서 먹였는데 자기는 아침을 차리기를 해, 점심을 차리기를 해. 저녁만 겨우 집에서 먹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학이야? 저는 남편의 어이없는 논리를 아주 가볍게 짓밟아주고는 씩씩거리며 서 있는 남편을 무시한 채 밥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한참을 저를 노려보던 남편은 저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지가 알아서 밥을 차려서 먹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하고는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 밥만 챙겨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도 지 밥은 지가 알아서 챙겨서 먹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버릇을 고쳐준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빨래도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제가 빨아주는 옷만 계속해서 축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빨래도 남편 거는 일체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와서는 막 따지는 거 있죠? 여보, 당신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빨래는 왜 또 안 하는데 왜? 빨래도 너네는 장인어른이 다 하셨어? 그래서 지금 나보고 하라는 뜻으로 안 하는 거야? 잘 안 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손에 물도 묻히기 싫다면서 우리 엄마 속옷 빨래까지 다 일일이 손빨래 하신 분이야. 너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네 빨래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야. 내가 뭐 아들 키우는 엄마냐? 왜 매번 내가 네 빨래를 다 해줘야 하는 건데. 이번에도 꼭 맞는 말만 한 저를 보면서 남편은 또다시 씩씩거리며 한참을 저를 노려봤더랬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결혼 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우스꽝스럽고 없어 보이면서도 상당히 찌질해 보이던 거 있죠. 그때부터 저희 둘의 기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남들은 다 즐거워서 깔깔거리며 인생을 즐겨야 할 신혼 때 저희는 보이진 않지만 피 터지는 기싸움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상상도 못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날 야근이 있어 남편은 먼저 퇴근을 하고 전 늦게 퇴근을 했는데 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실에 있는 모자를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세상에나 남편은 속옷 하나만 딸랑 걸친 채 소파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귀를 파주며 8살 어린애 마냥 내 새끼 내 새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건 저와의 가정사의 일을 남편이 모두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얘, 너 일로 와봐라. 너 우리 아들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일도 다 시키면서 결혼 생활한다면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애가 못 쓰겠네. 여자는 자고로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가정이 사는 거야. 일 핑계로 집안일에 소홀히 할 거면 당장 일 때려쳐라.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을 굶기고 있어. 굶기고 있긴. 한 번만 더 그 소리 들렸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다짜고짜 왔냐는 인사도 한마디 없이 저를 몰아치는 어머니를 보니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님, 뭘 알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퇴근하는데 집안일은 같이 도와가며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만 집안일 하라는 법이 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그들을 무시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는 안방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야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앞뒤 상황 전혀 모르시는 분이 와서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불꽃 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기 일쑤였죠. 명절 때가 되면 작정을 하고 모든 음식을 제게 다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시누이들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내게 다 힘든 일을 시키시는 걸 보고 너무 열받아서 전을 붙이고 있다가 저 퇴근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갈 거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 너 지금 전 붙이다가 어디 가는 거니? 저요? 집에 가는데요?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시누이들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저한테만 시키시는 건데요? 지금 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려먹으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뭐하러 힘들게 만든 음식 빈둥빈둥 노는 저 사람들한테 바쳐야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같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전 이대로 집에 갈 겁니다. 딸 자식 소중한 걸 알면 남의 자식 소중한 것도 아셔야죠. 아무튼 전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술을 한창 걸치셨는지 제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이년아,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명절에 와서 일을 좀 시켰다고 써니 그렇게 진짜 가버려? 너 내가 앞으로 지켜볼 거다. 조심해. 이렇게 말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역시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댁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얼어붙기 시작했죠. 결국 남편과 전 결혼 후 첫 명절을 각각 본인들 집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왜 우리 집, 처갓집에 안 왔냐고요? 세상에나, 내가 자기네 집을 무시했으니 본인도 우리 집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엄마는 사위 올 생각에 새벽 일찍부터 장을 봐와서 소고기며 전이며 다 해놓은 상태여서 몸만 와서 인사드리면 되는데 자기 집을 무시했다며 역시나 어린애처럼 구는데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던지요. 딱 보니 그 못된 시애미가 시킨 걸로 보였어요. 절대 처갓집에 가지 말라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날부터 남편 시댁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다 즐거워서 깔깔거리며 인생을 즐겨야 할 신혼 때 저희는 보이진 않지만 피 터지는 기싸움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냉랭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 거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유지해서 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철부지 아들만 키우는 것 같은 생활에 결국 저는 지쳐버렸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그건 안 돼. 그건 다시 생각해줘. 나도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한테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날 잡아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내가 미안해. 나도 이 집의 가장인데 어린애처럼 사사건건 집에 말한 것부터 잘못했고 다시는 엄마한테 가서 당신 얘기하지 않을게. 보니까 우리 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다 내 책임이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지킬 건 지키자.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거기에 맞춰줄 테니까. 전 놀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혼 선언을 하면 남편도 그러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화해할 생각부터 안 하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혼 얘기 나온 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이 앞으로 잘할 테니 다시 시작하자는 남편을 보며 전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 이혼을 결정한 거 50%는 당신 어머니 지분이 있어. 정말 나를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한 거는 내가 잊지 못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나 시댁에 일체 연락도 안 하고 발길 끊을 테니까 당신이 선택해.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나도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일 바로 이혼 서류 당신 얼굴에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당분간 시댁에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당분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이었죠. 그 이후 남편은 정말 예전에 듬직한 남자로 점점 돌아오는 듯 보였어요. 알아서 척척 집안일도 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저희 가정사 일은 시댁에 일러 바치는 일이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월급도 따박따박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저희 아빠에게도 가서 한 번씩 소주를 한 잔씩 먹어가며 친분을 쌓아가는 걸 보고 이젠 이 사람이면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연락도 안 드리고 추석 명절 제사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하다 보니 처음에는 고약한 년 못된 년 이러시다가 점점 꼬리를 확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가 와서는 이번 명절에는 꼭 좀 와라.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킬 테니 그냥 몸만 오면 돼. 주방 일은 나하고 네 시누이들이 할 거다. 그러니 이번 설에는 기다릴 테니 꼭 아들하고 같이 와라. 부탁해.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하시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뺨까지 때리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걸 보니 그 못된 성격 제가 한 방 먹여드린 것만 같아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래서 3년째 명절날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과 같이 갔는데 정말 제가 이 집안의 공주님이 된 것처럼 잘해주시고 시누이들이 음식을 정성스레 만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변한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정말 소중한 며느리로 생각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저도 옷을 갈아입고 시누이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며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사이도 점점 좋아지면서 아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2세가 태어나면 가정에 뭔가 행복을 더 가져다 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해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겠어요? 매번 저를 설득해서 아이를 갖자고 말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거부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말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피곤해.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애기 같자며 그래서 더 행복한 가정 꾸리자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당신인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점점 저를 피한다고 해야 되나요? 퇴근 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나날들은 많아져만 갔고 뭔가 제게 숨기려는 듯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휴대폰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 딱 봐도 이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날도 남편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며 나보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알겠다고 말을 하고 전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여자가 생긴 게 맞는지 아니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한 3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남편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회사 부장이었어요. 이 여자는 늦은 나이가 되어서도 결혼을 안 한 노처녀였는데 세상에나 그런 사람이 남편에게 가자마자 팔짱을 끼고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야만 말았습니다. 황당했어요.
어떻게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지. 저는 우선 그들 가까이 가서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년놈들이 들어간 음식점으로 쳐들어갔죠.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지금 어디다 대고 바람을 피고 있는 거냐고, 이 미친 것들아. 여보, 그게... 제가 그렇게 죽일 듯이 나타나자 그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집에 간다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전 그들의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앞에 있는 맥주잔을 들고 두 사람에게 뿌려버리며 니네, 지금 너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둘 다 똑같은 것들끼리 만난 거 보니 아주 보기 좋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놈이나 남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결혼도 못한 부장년이나 아주 못난 것들끼리 제대로 끼리끼리 만났네. 정말 니네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도 이 더러운 것들아. 이렇게 말을 하며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더군요. 여기서 바로 이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두 사람에게 제대로 엿을 먹이며 두 사람을 개차반으로 만들지 고민이 되더군요. 남편은 그날 제가 무서웠던 건지 그년하고 밤을 보내고 싶어서였는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를 한 카페로 불러내더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운이 따랐던 거겠죠. 만약에 출근하는 날이면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모든 걸 까발릴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들이 제게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는 보자라는 심정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리, 좀 놀랐지? 미안,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네. 그 남편이란 놈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노처녀 부장 옆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그 노처녀 부장은 눈만 껌뻑거리며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제 앞에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놓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돈봉투였습니다. 저기 이거 5천만 원이야. 적지 않은 돈인 거 알지? 내가 이 사람 대신에 위자료 줄게. 그러니 이혼만 해줘. 어차피 이미 이 대리도 알아버렸는데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생각해서 이 돈 주는 거야. 어차피 이 사람도 이 대리랑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굳이 혼자 불쌍하게 지낼 필요 없잖아. 정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받고 그렇게 해줘. 저는 그 돈봉투와 함께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노처녀 부장의 말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이 사람 애 임신했어. 그래서 더더욱 놓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줘. 충격적이게도 노처녀 부장은 저의 남편의 애까지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애까지 가져버린 사이가 되어버린 걸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붙잡을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행을 위해 억지로 잡아놓는다고 한들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건 100%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로 했죠. 그들이 팔짱 끼고 다정하게 돌아다니는 사진들, 그리고 바람핀 걸 인정하고 제게 5천만 원을 주며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 사실들, 모든 증거로 모아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장녀는 해고가 됐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바람핀 대가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모든 직책, 명예를 다 잃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대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5천만 원 줬잖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엿을 먹여?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년이다. 당신 남편이 왜 당신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도 꼭 천벌을 받게 될 거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는 제가 천벌을 받다니요. 역시나 그들은 생각하는 수준도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한 공간에서 그들을 안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이혼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이혼은 하되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지듯이 말을 하더군요. 왜 5천만 원 줬는데 또 위자료 청구를 하냐면서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그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고 따로 위자료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두 사람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3개월을 채워서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잊고 지내려고 애썼던 인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을 뺏어간 노처녀 부장이었어요. 저는 그 부장의 번호를 애초부터 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그 인간인지 모르고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니 황당하게도 그 여자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만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찾아온 거 있죠.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혼하자마자 집을 내놓고 팔아놓은 상태였는데 입주자와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신혼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이대리, 당신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혼했지?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라는 거 알고서 이혼하고는 나한테 떠민 거잖아. 아니야?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이혼해달라고 애초에 찾아와서 빌어댄 건 당신이잖아. 그 인간 좀 다시 데리고 가. 아니, 못 데리고 가겠으면 내가 그냥 내 쪽에서 버릴 테니까 내가 준 위자료만 다시 돌려줘. 나 지금 이 인간 때문에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최 알 수 없는 말을 다짜고짜 해버리는 여자를 보면서 저는 뭔 소린가 한참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저한테 하소연하듯 제발 이 인간 다시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노처녀 부장의 상황은 이러했어요. 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이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가정을 꾸렸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가 많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부장녀는 경력이 화려해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었지만 남편 놈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말만 일자리를 구하니 많이 하다가 매일같이 집구석에서 술만 퍼먹고 부장년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놈은 집에서 놀면서 주식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3개월 동안 부장에게 갖다 쓴 돈이 자그마치 7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허구한 날 돈을 달라고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고 했고 심지어는 돈을 주지 않는 날에는 때리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분에도 좀 놀랐어요. 아무리 남편이 신혼 초에 망나니 짓을 했다고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오냐 이렇게 남편을 떠받들어 주다 보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남편은 막 나가는 행동을 보이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신혼 초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겨우 저와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년이 갑자기 기어들어와서는 자기 아들 가로채서 절 이혼시키고 새 살림 차린 걸 보고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걸로 보입니다. 허구한 날 찾아와서 이년아 하면서 괴롭혔다고 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통에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죽을 맛인데 시모까지 저렇게 괴롭히니 정말 지옥에 들어간 심정이라고 울면서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전 전혀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 본인이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울고 있는 그년의 모습을 뒤로하고 배꼽 잡고 웃으며 한마디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 남편 뺏어갈 때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산다고 했지? 당신 지금 그러고 사는 거야.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거. 이번에 똑똑히 배우라고. 그리고 평생 사죄하면서
어디 죄값 톡톡히 치르면서 살아봐.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제 그 돈 내 돈이고 나도 당신들한테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받은 거라 줄 이유 없어. 당장 꺼져. 저는 울면서 매달리는 그녀를 매몰차게 내쫓아버리고는 다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찾아와 뺏어간 남편을 도로 찾아가라는 인간을 보면서 왜 저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입주자랑 계약도 빨리 진행을 해 아예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나 남편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아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노처녀 부장의 꼴이 되어 울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신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더 남들에게 잘하면서 선량하게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네요. 여러분에게도 빨리 걸러져야 하는 인연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좋은 인연만 남아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